시간입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뉴스도 잘 들으셨죠? 또 기다려주셔서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사실은 좀 쉬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제1위 품목이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70%나 차지하는 이 품목 D램인데요. D램. 최근에 D램 가격이 지난 연말 한 3개월 사이 한 7배 올랐고요.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리고 올해 1분기 이른바 고정거래라고 하는 한 3개월 이상의 장기 거래 그 가격을 50%더 올릴 수 있다, 70%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D램 가격이 강세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좋았던 거죠. 물론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D램의 어떻게 보면은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또 가격이 뛴 것도 있고요. 정혜란 님이 정답 4번 D램. 이번 주 문자비 폭탄 맞을 것 같아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좋아하는 라디오에 팬심으로 문자 참여 많이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정혜란 님께 뭐라도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7075 님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인데요. 작년 여름에 D램 생산 조절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 샀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 최봉주 님은 D램 가격이 금값 오르듯이 올라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금값은 작년에 2배 올랐죠. D램은 몇 배가 올랐습니다. 4596 쓰시는 분은 회사에서 서버 구매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면서 정답 D램 맞춰주셨고요. 0005 쓰시는 분은 오늘은 꼭 좀 불러주세요. 라디오에서 내 이름 한번 나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름을 안 적으셨습니다. 그냥 번호 0005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은 증시 상황이 어떤지 강합니다. 미국장이 좀 빠지면서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30포인트 0.66% 오른 4,754 이제 4,750선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거기에 있고요. 941포인트 오히려 더 약보합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보합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 오르면서 196만 원 거의 200만 원을 내다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자동차가 좀 쉬어가나 했더니 현대차가 1.7% 더 올라가고 있고요. 조선, 방산 등등까지도 조선방산주도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고려아연 6.6% 비롯해서 대형주들, 조선주들, 방산, 반도체, 자동차 코스피 내에서는 골고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3천당 제약이나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1467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67원. 거의 1480원 인근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미국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의 이런 약세는 한국 경제의 체력과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구두 개입을 해주면서 1460원대까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전달해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는 소식도 한 번 더 전달해드립니다. 5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죠. 아무래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원화 약세 또 서울 부동산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또 물가 생각하면은 일부에서 가격 담합 때문이다라는 눈총도 또 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또 같이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예전에 우리 교과서나
옛날 역사책 보면 매점매석 행위 뭐 이런 용어 많이 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많았어요? 그 사실 어느 시대 사람이나 네.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돈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게 꼭 그게 아니라 약간 사재기 해두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거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들어서 소소하게 돈벌이를 하려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보릿고개죠. 이제 보릿고개는 매년 돌아오니까 사람들이면 누구나 압니다. 이제 보릿고개 때가 되면 곡식값이 오르겠구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리 곡식을 좀 쟁여놨다가 고기 가격이 오르면 그때 내다 팔아서 소소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거는 조선시대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매점매석인데 예. 근데 물론 그렇게 매점매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소소하죠. 아, 작게 작게. 그렇죠. 그 옛날 그 양반들이 남긴 일기들, 구상당에 남긴 승총 명록 같은 걸 보면은 옛날에 그렇잖아요. 양반들은 그 자기가 직접 돈도 안 잡고 시장에 가지도 않는다라고 하지만 구상덕 같은 사람이 시골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시장에도 가고 물가를 일기에다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매주 이제 보리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쟁여놨던 보리를 갖다 파는 거예요. 물론 이게 소소한 레벨의 개인이 사다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매점 매숙처럼 거대하지도 않고 약간 손해는 볼지언정 이제 크게 가산이 망할 그 정도는 또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업에 넘어가면 좀 더 틀려지죠. 상업은 진짜로 독점 매점 매석을 직접 하니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 집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 조금 벌어보자가 아니라 진짜 그 산업을 그냥 좌우하고 흔들어 버릴 정도가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그거네요. 두바이 쫀득 쿠키 많이 예, 사다가 예, 예. 가격 더 오르면 판다거나 디램 같은 거 예. 일부러 많이 사놨다가 나중에 판다거나 예. 이런 행위들.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매점 매석하면은 누구나 교과서에서 배우는 허생전이 있겠습니다. 허생전. 예, 그 허생전이 그 변부자에게 빌린 돈으로 맨 처음에는 제주도에 말총을 다 써버려서 사람들의 갓을 못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과일들을 전부 사들여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점을 해서 재산을 몇십 배로 불리죠. 물론 소설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허생 자신은 이게 쓴 사람이 양반이잖아요. 네.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게 돈 벌어서 뭐하냐. 이건 나쁜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번 돈을 이제 도적들을 구제해서 섬으로 보내기도 하고 남은 돈은 바다에 전부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소설의 일이고, 그런데 원래 조선시대의 상업 시장 자체는 독점이 기본이었습니다. 한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 상점에서 물건 하나만 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전이라고 하는데, 시전. 예, 처음 만들어진 게 태종 때, 네. 지금의 그 종로, 육조거리라고 하는 예대가 있죠. 네. 거기가 바로 그 시장거리였습니다. 이게 유기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6가지 물건을 팔되 이걸 전부 독점해서 팝니다. 그 6가지 물건이 명주, 종이, 물고기, 모시, 무명, 비단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 이런 시전 상인들은 그 국가한테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자기들만 그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독점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러면 뭐 생선 팔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생선을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허해 준 거예요. 예, 예. 근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그 이 6가지 물건만 나라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물건을 조금씩 떼어다가 이제 파는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허락받은 시장이 아니라서 어지러울 난자 써서 난전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전과 난전. 예, 예. 시전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사람들. 일종의 그렇죠.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난전은 약간 누구나. 예, 누구나 할 수 있고 약간 행상이기도 하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명주, 종이, 물고기, 모시, 비단, 무명 이 네. 6가지 품목은 거의 당시에는 어떤 뭐 필수품 그렇죠. 그런 그 성격이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것인데 어. 당연히 이 6가지 물건만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시장 종류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전들의 이제 목록들, 시장 목록 보면 정말 다양한 걸 팔아요. 옷 파는데 의전도 있고, 그 다음에 갓 파는 곳, 족두리 파는 시장, 심지어 이제 채소,
그리고 그 반찬 파는 가게도 있고요. 여자들 화장품 파는 분전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른바 시전이라고 해서 독점권을 갖고 예, 쪽두리를 화장품을 특정 상인만 팔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런 독점권을 받아요? 그 전부 이제 나라한테 납품을 허락하고 받는 것인데 이걸 또 그 몇 가지 왜 시전도 있고 또 한편은 공인이라고 있습니다. 공인이? 예, 이거는 나중에 대동법 시행하게 되면서 좀 더 널리 퍼진 것인데요. 이것도 국가한테 물건을 갖다 바치면서 그만큼 이제 상업 허가를 받는 것인데 이 공인권은 그 재산이나 다름없어서요. 그 상속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허가해준 독점권. 예, 이거 어디 상인의 것을. 권리금 붙이듯이 예.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증여 상속해 줄 수도 있고 예. 엄청난 권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이걸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상업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아니라 독점이 굉장히 강력했던 국가에 것이죠. 의해서. 예, 그게 조선시대 이야기고. 예. 근데 한켠에서는 난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시전인 사람들은 뭐 세금이라도 뭐 더 냈습니까? 독점권을 받았으면 뭐 나라에 뭐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전 상인들은 그 부담이 많았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각각 그 역이라고 해서 그 몸으로 때우는 것에 이를테면 옷 같은 시장 같은 데에선 나라에서 필요한 옷을 공급한다거나 네. 심지어 바느질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부담이 많은데 대가가 있었던 예. 거죠. 그런데 그 난전들은 그런 게 없이 네. 물건만 파니까 당연히 싫죠. 그래서 그 국가에서는 시전 상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등록된 대신 그 특권을 내려주는데 바로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금난 정권입니다. 금난전권. 예, 난전을 난전을. 금하는 권리요. 이거 어디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예. 경찰이나 예.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시전 상인들이 단속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조선 초기에 이것을 전부 그 통과를 할 수 있는 힘이 국가한테 별로 없으니까 아하. 시전 상인들한테 그 권리를 떠넘긴 거예요. 민간에 예, 너희들이 그 상인도 하고 너희들이 난전도 단속해라.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나중에는 장사도 안 하고 그냥 난전 때려잡느라고 이제 바쁜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요즘으로 했습니다. 따지면 그러면 시장 상인과 상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싸우는 모습이 좀 안 좋았겠네요. 그렇죠. 정말. 안 좋죠. 대단히 안 좋죠. 근데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돈 때문에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한양이 점점 커지고 도시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6.2전 그 종로 그 한 군데의 시장으로는 도저히 도시의 인구들을 다 먹일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전들이 점점 시전으로 등록해서 시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많은 재래시장들은 바로 그렇게 처음에는 난전이었다가 이제 등록을 해서 시장으로 바뀐 거라서 지금도 보통 이제 종로 약통이나 구리개라든가 예. 그런 식으로 몇 군데 유명한 시장들은 이미 조선시장 때 난전이었다가 이제 정식 시장으로 바뀐 이게 겁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정식 등록된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그냥 불법 시장이었는데 예, 난전이었는데 나중에 조선 그 관가에 등록을 해서 정식 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들. 그렇죠. 그게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 이렇게 시전 중심으로 독점권을 주고 물건을 이제 조달하고 공역도 할 수 있게끔 했던 예. 거. 이게 사실은 자유시장을 방해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조선 초기 때하고 후기 때하고 다른데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이 시전 상인이 독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이렇게 물건을 파고 팔려면 물건의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당시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난전들은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어디서 품질 가져오고. 관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초기의 난전은 별명이 박물전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 아니라 그냥 이거저거 돈 드는 거 아무거나 가져와서 파는 박물관처럼 그런 파는 요즘식으로 하면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식으로였기 때문에 시전 상인들로서는 자신의 생업 및 그 물건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필요했던 거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병행 수입이냐 정식 예. 수입이냐. 물론 이제 난전에서 판다고 해서 다 불량품은 아니겠으나 네.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상거래 어떤 기초 질서를 잡기 위해선 또 품질이 또 양품으로 또 이어져야 되니까 예. 이런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물론 이제 품질을 위해서 시전 독점권을 줬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작용도 많을 그렇습니다. 테고 오래 갈 수도 없었을 테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전 상인들이 그 난전을 잡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 상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사 못하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인구가 크게 늘고 상업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도저히 기존의 시전 상인들로는 소화가 안 될 지경이 된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전 상인들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아, 예나 지금이나 사는 거 비슷하게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하니까 네. 국밥집에서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돈 된다 싶으면은 그 독점 여기저기서. 가게, 독점 가게 아니도 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때 족두리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족두리전만 만들어서 파는 그 가게인데 족두리가 그 머리 따은 예. 뒤에 고기다 아니, 다는 거.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위에다가 관 정수리, 같은 거죠. 정수리.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자투리청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댕기를 만들어서 같이 팔았습니다. 댕기가 이제 뒤에 담아는. 예. 네. 리본이죠, 리본. 네. 머리에 묶는. 그러니까 의전이라고 해서 옷 만드는 가게에서 이거를 소송을 겁니다. 저놈들이 우리 거를 침해하고 있다. 의전에서 예. 옷 만드는 독점 상인이. 예. 야, 이거 조금 애매한데 쪽두리랑 댕기가 과연 옷에 포함이 되느냐? 예. 그러니까 이 정조 때 이제 소송이 거는데 이게 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이 난전 쪽에는 또 이제 힘쓴 사람들 데려와서 또 팔아요. 그러니까 몸싸움이 벌어지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두바이 초콜릿 만들던 예. 회사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 만든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거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한 게라면 일단 족두리전에서는 그 댕기 팔지 말아라. 그리고 의전 너희 쪽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소송을 걸이냐. 너희들도 혼나라. 그래서 양쪽을 전부 그 벌을 내리는 그런 조치를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17세기 넘어서면서 예. 점점 이 독점 체제가 흩어집니다. 이 가게에서 이거저거 다 같이 파는 그런 상업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가 좀 뭐 정조 때였어요? 예. 그러면은 임금도 그렇고 나라의 관리들도 이거 좀 시장의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걸까요? 예. 그 보통 우리의 편견과 다르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업이 아주 국가의 중요한 그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저히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려면 상업이 꼭 필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점점 후기로 갈수록 상업을 진흥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경국대전만 하더라도 이제 상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영조 때 새로 만들어진 속대전이나 그런 법률들을 보면은 이 규제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진흥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이랑 좀 비슷하네요. 규제 완화. 예, 맞습니다. 규제 완화해달라.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 혹은 이제 처음에 매점 매석이나 독과점에 폐해가 있었으나 좀 달라지는 것도 뭐가 있었을까요? 그 예전에 한번 그 조선의 그 수레 교통을 다룬 적 있죠. 네네. 그 상업이 그 산지가 70%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가 제대로 뚫리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 물자의 유통이 힘들었는데요. 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가 창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종 때 1720년 때 지금 공주와 연기군 쪽에 나리포창이라는 창고를 만들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 나주로 옮기는데 여기에 목적은 그 곡식들 같은 걸 모아놨다가 그 백성들이 힘들어졌을 때 풀어주는 진율청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인들이 자기 물건을 여기다 보관해놨다가 장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 함경도에는 교제창이라고 해서 창고를 여러 군데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함경도는 산지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먹을 거를 그 갖다 나르기가 힘들었거든요. 여기에 만약 기근이 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항에 포항창이라고 해서 포항 창구를 만들어서 여기에도 곡식과 상업들을 할 수 있게 해서 자기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면서 자구책을 할 수 있게. 예, 함경도 쪽에서 많이 잡힌 게 북어거든요. 네. 북어를 이제 그 경상도 쪽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팔고 곡식을 가져가고 나리포창에서도 곡식을 모아다가 제주도하고 이제 교류를 상업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곡식이 돌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창고인데 시장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창고이자 개인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상업도 가능하고요. 오호.
또 상인들의 소원 수리를 들어준 것들도 있었어요. 네. 나라에서. 이게 어려운 말로 공시인순막이라고 하는데요. 네. 1752년에 영조는 직접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과 직접 만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의 시장 방문. 그렇죠. 그리고 상인들한테 너희들 힘든 게 뭐가 있냐? 네. 나한테 얘기해봐라. 들어줄게. 해결해줄게. 영조가 직접이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게 연례 행사가 됩니다. 1년의 말에 왕이 상인들하고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때까지도 계속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렇겠죠. 그쵸. 일단 만나면 막. 예. 근데 이게 세금이 무겁습니다. 누가 우리 돈을 뺏어갑니다. 또 쟤네들이 우리 상권을 침해합니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족두리전 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팔아서 장사하는데 쟤네들도 우리랑 같은 걸 팔아요. 쟤네들 혼내주세요. 그런 식의 소송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마포하고 합정 쪽에 당시 그 여객을 하고 있는 그런 여관들이 있었는데 네. 마포 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합정 쪽으로 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숙박하게 되니까 네.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라고 소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선화님이 예나 지금이나 돈 되면 싸움이 되네요. 그 상인들 사이의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갈등 때문에 예. 이제 소송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예. 또 임금님이 한번 또 시장 예. 순차 그 뭐랍니까 공시인순막 예, 말이 이거 어렵죠. 시험에도 나오나요? 이거는 어려워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외우기도 공시인순막 시장을 돌아다니는 임금님 만나면 또 이제 막 하소연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조선시대 아까 또 후기로 갈수록 그 상업을 또 진흥했다고 하셨고 상인들의 또 영향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예. 이들이 과연 이익만 추구했습니까? 사실 시전 상인들이 이제 힘들어한 것도 하소연한 것도 나름 이해가 되는 게요. 네. 그 사람들이 지는 부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부담이요. 예, 절대로 적은 거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남긴 계속 소송이나 그 민원을 올리거든요. 그걸 전부 모아서 두꺼운 책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강만기 교수님이 이제 번역하고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워낙은 이 시전 상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하나였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2개, 3개로 계속 늘어난 거예요. 딴 관청에서 이것도 해줘. 라고 붙이고 또 다른 관청에서 이것도 해줘라고 세금이 2개, 3개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공직 나라한테 바치다 보면은 이게 얹어줘야 되는 부담 비용이 생깁니다. 수고비 같은 것으로 해서 이거를 부비라고 해서 조달 과정에 드는 그 사적인 비용 그런 것도 하고 또 정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뇌물 및 청탁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부담이 크다고 해서 상인들이 이게 너무 힘듭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관리들한테 얹어줘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세금뿐만 아니라 수고비 뭐 이거는 예. 팁이라고 치고 예. 조달 과정에서 사적 비용도 있고 부비, 뇌물 나르는 거. 및 청탁도 공식적인 비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공식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인들이 져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예, 그리고 상인들이 절대로 손해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민원에다 전부 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금님한테 이 사람들이 너무 자꾸 뇌물 달라고 해서 수고비 달라고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역시 난전. 시전 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온 거니까 상인들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부담도 지고 있는데 난전은 그거도 안 나니까. 또 난전들도 아주 무거웠던 거 아닌 게 정말 집 앞에 텃밭에서 야채 뽑아다가 파는 그런 상인들도 있지만 네. 세력가나 세도가들이 이제 물의 배를 써서 그 당시 인기 있고 물건 잘 팔리는 거 그런 거를 해서 만드는 난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로서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죠. 난전이라고 해서 작은 행상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사이즈 크게 예, 시전을 위협할 정도로 예, 대규모로 그러니까 또 이제 시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또 이제 신고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게 또 일종의 이권이고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치열했네요. 그 당시에도. 예. 근데 또 이제 상인들도 별명이 호송지민입니다. 호송지민 예. 소송을 좋아하는 백성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상인들. 예,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인들은 손해를 보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안 되다 싶으면 바로 민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 소송 많듯이.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상인들은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예요. 나는 소송을 좋아한다, 잘한다. 그게 자랑거리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 보통 소송력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인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형부에서 남아있는 기록이라든가 왕한테 올리는 기록에서도 상인들이 얘기하면 원래 자기가 받았던 손해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얘기하고 하는 네.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네. 심지어 제가 연구소하고 논문을 보는데도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약간 부풀렸을 수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얘기할 정도면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 정도로 또 심각했다라는 걸 수도 있겠어요.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그 부담스러운 그 부담을 짓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조 때 또 다른 일인데요. 네. 이제 군인들한테 가죽을 납품하는 걸로 모장인 그 털가죽 장인들하고 네. 그 입전 여긴 또 비단 가게하고 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건 장르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뭔가 이 사기들이 그 이익 관계가 연루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가죽 상인하고 비단 상인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죠? 그 아까 얘기했듯이 17세기 이후로는 한 가게에서 여러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아마 여기 비단 상인들도 약간 좀 가죽을 그, 팔고 그랬던 가죽 것 상인도 같습니다. 비단을 팔고. 예. 그래서 얽히얽힌 네. 그렇게 굉장히 자세한 내막 안 나있지만 굉장히 오래 싸웠다라고 거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을 또 진흥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1784년에 전화산대라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전화산대.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상인들한테 그 대동법에 필요한 그 물건을 납품하는 공인들한테 무이자로 나라가 돈을 빌려준 일이었습니다. 상업 육성책이죠.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탕평책입니다. 그 탕평책 하면 보통 이제 정치에서 서로 그 당파 다른 사람들끼리 화해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상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욕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탕평책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좀 그 결과적으로는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 그 정조 때 이제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시전 상인들의 독점이 심하기도 하거니와 네, 네, 네. 도저히 이제 한양의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독점 체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풀어주려면은 그러니까 난전들도 허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유기전에서 종로 쪽에만 시장 있고 서울 군데군데에 시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시전 상인이고 독점 상인이기 때문에 이 독점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 바깥에서 시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뚝섬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그 누원이라고 해서 그 양주 쪽에 그쪽 노원구 쪽 거기는 당시 한양의 바깥이었지만 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상업 거래가 벌어지게 되는데 시전 상인이 아니고 난전이죠. 그런데 거의 시전 상인은 능가할 정도 커다란 그 시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전 상인들이 그거를 못 이기고 직접 원정을 가서 거기서 싸움도 벌어지는 거예요. 시전이라고 해서 독점권을 부여받았으나 전국의 모든 시장에서 다 독점을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 우리는 시전상이다. 그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 권한이 있다 이러면서. 근데 또 나중에는 금난 정권이 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조 및 국가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시전상인도 백성이지만 난전상인도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하지만 이것만 해결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통공이라고 해서 금난 정권 없애버리고 난전들도 허용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전 상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뭐 비용 부담이 또 높은 상황이고 그들의 이권도 지켜줘야 하겠고 예. 난전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육성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양쪽이 다 충돌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듯이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대신 이제 돈도 빌려주고 해서 산업 육성책을 하는 것이죠. 아하. 근데 조선 시대 후기에 그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게 바로 그 매점 매석 독점에 대한 것인데 이 독점이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시전 상인. 근데 이거는 금남 정권의 폐지로 해결이 됩니다. 네. 근데 다른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데 바로 사상, 개인 상인들이 벌이는 그 매점 매석인데요. 이런 상인들을 특별하게 이른 용어가 있습니다.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요? 예. 도고? 이 도고에서의 고자가 이게 그 창고를 뜻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창고에다 물건을 잔뜩 쟁여놓고 사재기 했다가 그다음에 이걸 파는 그 매점 매석을 통해서 큰 이익을 내는 상인들을 아주 도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독점권은 이제 없앴는데 예. 자유시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시장 내에서도 매점 매석 예. 하는 행위가 막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도고는 거의 조선 후기에 보면은 거의 사회 악처럼 다뤄져요. 이 도고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도고가 물건을 독점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독점이 그러니까 도고에 의한 독점이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 나타나거든요. 네. 가장 귀중한 물자였던 쌀, 네. 그 소금, 그 심지어 이제 물고기, 조기, 그리고 이제 심지어 다시마 같은 것까지도 그렇게 매점 매석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 도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상업을 벌였던 경강상인들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물론 이 매점 매석한 사람들이 한양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개성상인들, 의주상인들, 그 각 지역별로 전부 이 매점 매석이 거의 그 조선 후기의 유행처럼 나타나는데 그냥 뭐 지역별 상인이라면 누구나 매점 예. 매석을 막 하려고 했던 거네요. 아무래도 돈이 된다 싶으면 창고에 일단 쟁여놓고 하는데 가격 오르면 그때 팔자. 예, 가장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게 역시 경강상인, 한강상인들 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강 유역 곳곳에 창고를 세워놓고 물건들을 각 자기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파는 그야말로 유통업의 공룡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매점 매석 대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북어거든요. 북어가 지금 함경도 원산 근처에서 특히 많이 잡았는데 이 북어를 말려가지고 겨울 내내 싣고 와서 이 장사를 벌이는 데가 아까 얘기한 누원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의 10,000냥 가까이 거의 그 어마어마한 양의 북어가 팔렸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난전이었죠.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 도고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그 억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러면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높은 가격을 다 주고 샀어야 됐던 거잖아요. 예.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죠. 도고들이 다 매점 매석을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1742년에 한양의 쌀값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 그 도고들이 매점 매석을 쌀을 숨겨놔서 쌀값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왕이 영조였습니다. 네. 영조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나라에서 쌀값을 정해버립니다. 이 가격만 받고 팔아라. 가격 통제. 예, 시장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해지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격을 정한 건 좋고 백성들을 위한 건 좋은데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쌀을 확보한 다음에 이 가격을 풀어야 된다. 쌀도 없는데 무조건 이 가격을 한다면 실제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영조이다 보니까 네.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럼 계속 가격 통제로 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 아무래도 옛날 국가이다 보니까 상품 유통을 강제하는 권한이 상인이 아니라 나라한테 있다. 예.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간 거죠. 아니 그게 그 가격을 통제하면은 뭔가 가격이 잡힐 것 같다라는 착각은 그렇죠? 최근에도 이렇게 또 뭐 부작용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런 부작용은 없었어요. 그게 왜냐면 또 이제 쌀을 구하지 못해서 쌀 가격은 정해져 있으나 또 예. 뒤로는 더 높은 가격을 일단 막 사려는 사람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국가가 물량을 확보해야지 가격 조정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쌀은 이렇게 했는데 영조 14년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소금 가격이 많이 올라요. 소금은 생필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영조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중국하고 달라서 백성을 잘 살게 하는데 뜻을 뒀다. 그런데 요즘 그 호서 지역, 저쪽 전라남도 그런 쪽, 전라도 쪽에 소금 파는 이익은 모두 사대부한테 돌아간다. 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독점해서
그 이익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여겨서 국가가 생산하는 염전을 만듭니다. 아하. 이걸 공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소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조 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폐단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 운영하니까 그쵸. 적자도 많이 나고 뭐 품질도 이거 하고 되고 하지만 계속 진행했던 게 그 상인들한테 완전하게 그 자유경제에 맡기게 되면은 큰 사달이 일어나게 아하.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영조 정조 때까지는 잘 유지가 됐는데 이게 잘 안 돼서 크게 터진 게 순조 때의 쌀 폭동입니다. 아마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네, 네. 순조 33년인 1830년 2월 초에 그 경강 상인들이 쌀을 독점해서 그 한양 안에 쌀 유입을 막아버립니다. 이야, 그렇게까지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봄 초가 됐으니까 이제 쌀 가격이 오르겠다라고 생각해서 경강 상인들이 일부러 쌀을 이제 사재기에 뒀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해 좀 풍년이 들어서 쌀 가격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양에 들어간 쌀을 다 막아버리고 쌀을 안 팔았어요. 자기네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를 때까지. 네. 야, 그래서 열흘 만에 쌀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일부 상인들이 완전히 다 갖고 놓은 거네요, 시장을.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2배 정도 올랐을 때 그때 팔았으면 좀 이게 큰 일이 안 터졌을 텐데 더. 이 상인들이 좀 더 버티자 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유, 너무 심했죠. 그렇죠. 그 다른 건 몰라도 쌀인데 먹을 거인데 돈을 주고도 쌀을 팔 수가 없게 되고 모든 싸전, 그러니까 쌀 파는 가게가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서 횃불 들고 몰려가서 이제 그 창고를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그 결국은 말로 안 되면 그렇죠. 행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쌀 폭동, 순조 때 일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외칩니다. 이게 다 경강 상인들 때문이다. 아주 정확하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쌀을 팔지 않은 상인들을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이 완전히 그 아수라장이 되니까 이걸 진압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훈련도감 을 비롯해서 거의 그 경비군, 수도 경비군, 심지어 왕을 호위하는 어영천까지 나서서 이 사람들을 진압해야 됐습니다.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혼란이었기 때문에 되게 심한 일이었네요. 그렇죠. 아니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사람이 먹는 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참여했다고 해서 7명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정도로 큰일이었습니다. 상인이요? 아니요, 그 폭도들이. 폭동 주동자들이. 예, 이런. 야. 근데 또 그 정도를 또 했어야 아주 이 극심했던 매점매석 행위를 또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었고. 우선 사람들이 흥분했으니까 이걸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에서 얘기합니다. 이건 전부 도고들의 매점매석 때문입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걸 주도했던 경강상인 중에서 김석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롯해서 한 그 2명의 상인들이 이제 잡혀서 이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처형당하는데요. 사형에 처해집니다. 상인들이요, 사형에. 예. 야. 근데 그 죄명은 그거였어요. 쌀 도량형을 속였다. 매점매석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처벌하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분노했고 진압을 했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매점매석이라기보다는 쌀도량상으로 글로 처형을 하고 다른 이 싸전 사람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험악하게 갔네요. 예.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진 거에 비하면은 처벌은 좀 왜냐하면 처형당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은 그 당시 이 매점매석에 경강 상인들만 참여했겠느냐? 아닙니다. 그 고관들이나 돈깨나 있던 사람들도 전부 사재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뭐 뒷배가 있던 거예요. 다 각자 알아서 사재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 끼리끼리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네트워크.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죽일 수는 없지만 대표로 한 2명 이제 처벌을 하고 시범 케이스로. 예, 그렇죠. 근데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남을 굶기면서까지 돈을 벌게 한다면 이거는 그럼요. 벌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쌀 폭동도 일어났고 진짜 그 매점매석한 상인들의 사형까지도 네.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매점 매석 행위가 좀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그럴 리는 없었고요. 역사는 반복됩니까? 네네. 계속 후대로 갈수록 이 도구의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핑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앙등하는데 이거를 핑계를 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종 때까지도 고종이 처음 즉위했을 때 당시 그 대왕 대비 그 신씨가 내린 교지에도 그 도구 문제가 나옵니다. 대체 이 도구라는 것이 갖가지 물품을 독점하고는 값을 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면서 사고 파는 걸 조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서 지 욕심만 채운다. 우리 백성들이 수살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니 놀랍고 분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조차 없다. 일부 상인들 때문에 백성들이 수탈당한다. 예,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고종 때까지도. 예, 근데 계속 벌어집니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 때도 이제 러일 전쟁 특수 노리고 소가죽 사재기하고 했다가 네, 네. 망한 사람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뭐 현대사에도 있죠. 그렇죠. 뭐 밀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 또 이걸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임상옥 같은 상인들이 나중에 예. 이제 난민들을 구하고 쌀을 내밀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그 드라마 예. 뭐였죠? 인삼팔구 그 상도 상도. 예. 상도의 네. 모티브가 됐던 인물. 예. 이런 부자들이 이제 난민들을 구하고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예. 이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 자신들이 가진 재산이 아무 쓸모 없어지는 다 겁니다. 뺏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익에만 눈 멀지 말고 그럼요. 사회에도 도움을 주고 다 함께 살아야지. 그런 그럼요. 겁니다. 적당히 해야 됩니다. 뭐든지. 야, 조선 시대의 독점 그리고 매점 매석 역사까지도 또 재미나게 들어봤습니다.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려 했다고 판단하고 일반 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기초로 지난달 29일 여전 사령관을 파면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가 열리는 오늘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자료 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 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89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165님이 아침에 그 오프닝 멘트 듣고 감동받아서 울 뻔했어요. 문자 잘 보내지 못하지만 매일 잘 듣고 유식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 멘트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걸을 타선이 없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079님이 오늘 라디오 청취율 전화 조사 와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97.3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듣고 있다고 얘기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나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1,000원짜리 지폐 속 주인공 퇴계이왕이었는데요. 네. 심승빈님, 지폐에 들어가야 할 인물이 많은데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하셨어요. 아무래도 집회나 동전에 들어가는 그 인물 상징성 뭐 국가적이니까 엄청 신중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후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화폐도안자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역사학자, 화폐 전문가, 예술가, 사회학자 등등 네.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마지막으로 정하면 또 정부의 승인까지도 거쳐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선정된 인물이 제가 알기로는 5만 원권의 네. 신사임당이었죠.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대기록 시간에 명절마다 반복되는 예매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8570님, 개인이 매크로로 자신의 열차 승차권만 예매해도 불법인가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서울 서정빈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예매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예매처의 영업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기에 업무 방해죄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접속 절차를 오해하고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단속이나 처벌은 대량으로 예매해서 되파는 행위 등에 집중돼 있지만 위법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야, 내가 혼자 내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네. 오, 이거 잘 아셔야겠네요. 또 다른 질문은요? 김재은님, 컨센서스보다 주가가 훨씬 비쌀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그리고 거래소는 왜 이걸 수정하지 않나요? 하셨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라고 하는 건 시장의 합의,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기업의 실적을 추정을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들쭉날쭉 할 겁니다. 사람마다 전망이 다 다르니까. 네. 그 평균 값이 컨센서스인데요.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전망하는 것보다 주가가 또 먼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나오는 어떤 주기 같은 것도 있겠으나 네. 주가는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정보가 훨씬 더 빠르고 네. 그런 시차가 좀 있고요. 또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이거는 평균이라고 했는데 한 3개월, 6개월 전에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입력한 애널리스트도 있을 거고 네. 일주일 전에 어제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평균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산책하는 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는 또 사람들의 심리 여러 가지가 미치다 보니까 이 본질 가치 대비 너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할 때 강아지가 꼭 다리 옆에만 붙어 있지는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이는 거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개와 주인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가는 결국에는 기업의 본질, 실적,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거래소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망도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거래도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것을 거래소가 수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